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 그리고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까지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팬데믹 선언이 있어도 국내 대응이 달라질 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TBS 코로나19 특집 방송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현재까지 속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서울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2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959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직원이 53명, 가족이 21명으로 모두 74명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집계 때 경기도에서 14명, 인천시에서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걸 합하면 이제 959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모두 10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빌딩 상황을 정리해보면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콜센터 외에 건물 9층과 10층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에서 9층과 11층은 원청업체가 달라서 평소에 교류는 없지만 9층 확진자와 11층 확진자 간의 개인적인 만남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10층에서 나온 확진자입니다. 이 10층은 교육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일반 사무실인데 여기서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원래 959 건물 7층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19명이 지난 5일 영등포구 신풍역 근처 콜센터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제 영등포구 센터를 폐쇄했고요. 해당 직원들은 모두 검사한 뒤에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코리아빌딩 13에서 19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132세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원 PCR 검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지금까지 주민들 중에 확진자는 없습니다. 다만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2주간은 자가격리를 취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전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존 확진자의 가족 간 전파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13번째 확진자인 28살 여성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환자는 앞서 959 콜센터 확진자로 판명된 은평구 이모의 집에서 지난 7일 하룻밤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9일 검사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제 고열 증세가 있어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이 환자를 강서구 시립선암병원으로 격리 입원시킨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강남구 신규 확진자는 유치원 교사로 알려져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행히 양성 확진자인 이모를 만난 이후에는 유치원에는 출근한 적이 없어서 유치원 시설이나 원생들에 대한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어제 송파구에서는 959 콜센터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송파구 15번째 확진자는 콜센터 직원인 서대문구 확진자의 집에서 지난 8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 959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된 2차, 3차 이런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콜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959 일대에 집중 방역 대책이 필요해
심각해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959 코리아 빌딩과 그 일대를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통제관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코리아 빌딩 내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빌딩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에 빌딩 인근 기지국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해서 휴대전화 통신 접속 기록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959 콜센터 건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 점검을 나섰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이성구로 구청장 등이 모두 직접 코리아 빌딩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신천지교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긴장해서 챙겼는데 콜센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이 없었다면서 이번 959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콜센터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콜센터가 서울시에 집중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히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도 콜센터 직원들은 건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다 보니까 식사조차 점심 도시락을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콜센터 산업에서 새로운 재택근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끝으로 전국 코로나 현황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86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66명이지만 이후에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어제 오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82살 남성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첫 번째 한국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67번째 사망자는 말기 폐암 환자로 분당 재생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결국 어제 사망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68번째 사망자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경기도 성남 분당병원에서 77세 환자가 결국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가 11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구시는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가면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신도 명단이나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대구시청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된 행정조사는 밤 9시 반쯤 끝났습니다. 당초 오후 3시쯤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11시간 넘게 이어진 겁니다. 경찰과 공무원 199명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사실상의 압수수색으로 신천지가 신도나 시설 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사가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신천지 창립일인데다 어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격리가 해제돼 몰래 기념행사를 개최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행정조사는 신천지 간부 4명의 집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조사 결과를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23일 만에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뒷북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는 다시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5,867명으로 그제보다 73명 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추가 사망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뉴스들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그것도 무려 1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해양수산부 공무원 13명과 국가보훈처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 가운데 확진자는 어제 밤 10시 기준으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청사 근처에 있는 민간 건물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직원 1명과 별도 건물이 있는 대통령 기록관 직원 1명까지 합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 사례는 23명이고요.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소속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 확진자와 접촉한 근무자들에 대한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해수부의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마저 확실하지 않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에는 공무원만 12,000여 명, 또 상시 출입 인원까지 합치면 15,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일단 세종청사 내 집단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청사 방역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출입 인원까지 더하면 15,000여 명 규모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좀 네.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무원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공직사회 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건데요.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일단 원격 근무는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와 다른 기관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하는 스마트워크 근무로 나뉘는데 최근 부처마다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택근무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화돼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돼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기관 부서별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하고 또 점심시간도 시간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2번씩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회의나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출근 시간이라던가 점심 시간을 다르게 하고 또 회의나 보고를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같이 모이지 않게 하려는 그런 조치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스크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KF80 제품 생산을 유도한다고 해요. 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들에게 KF80 제품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 보건용 마스크에서 KF80 제품은 5%에 불과하고 90% 이상이 KF94 제품인데요. 네. 이 KF94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 건 아니고 제조업체들이 KF94 제품을 만드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선호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런데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필터가 이 KF80보다 KF94 제품을 만드는데 20%가량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이 필터 재고량이 남아있긴 하지만 식약처가 필터의 수급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업체들이 필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KF80 생산을 권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되면 실제 생산량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KF94가 꼭 아니어도 KF80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바이러스 예방은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생산량이 좀 늘어나서 마스크 대란도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죠.
네, 어제 대검찰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유포를 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1월과 2월에도 허위 사실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여전히 각종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달 27일 중국의 우한에 다녀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서 보건소에 허위로 신고를 해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정부가 총선을 미루기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실을 숨긴다는 주장, 또 특정 종교 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35건 중에 허위사실 유포는 41건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허위사실을 마치 언론사 뉴스인 것처럼 가공하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뜬금없이 최근 휴지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지요? 네. 보도본부 정혜련 기자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호주 시드니 한 슈퍼마켓. 카트에 휴지를 가득 실은 여성 2명에게 또 다른 여성 1명이 한 팩만 달라며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무장강도가 화장지를 훔치려 한 사건이 일어났고 일본에선 공용 화장실 휴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휴지가 왜 사재기 대상이 됐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양합니다. I think just people seeing what happened in China with the lockdown and now what's happening in the northern part of Italy and thinking, gosh, we might have to stay at home for a few weeks. We better get some supplies.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에 휴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거나 세계 최대의 휴지 수출국인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돼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출처 불분명한 루머와 가짜뉴스도 돌아다닙니다. 세계 2위 휴지 생산업체 빈다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생산 부족은 전혀 없다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더욱 최근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whether the sources that you rely on are actually trustworthy. Ultimately, I think that journalism has an obligation to focus on facts, so focus on what we do know rather than what might or might not happen in future scenarios. 코로나19 혼란 속에 지구촌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현상. 위험을 앞두고 물건을 비축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회와 개개인의 성숙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네. 지금 이 리포트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혼란과 심각성이 이제는 비단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간으로 11일, 그러니까 어제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국들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주요 확산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세가 가장 무섭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무려 21% 급증해 15,0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하루 만에 700명이 넘게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독일과 프랑스도 누적 확진자 2,000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타가소와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 같은 모든 학교를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교하기로 했고요. 또 그런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휴교령 또 국경 통제, 대중교통 제한 등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300명 가까이로 늘면서 대규모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주가 늘고 있고 또 뉴욕주와 워싱턴주 등 5개 주에서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에 예정돼 있었던 도쿄올림픽이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일단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WHO가 세계적 유행을 선언하긴 했지만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안전한 대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다음 달 말부터 5월 초까지 걸쳐 있는 일본의 대형 연휴 때까지 코로나19를 일본 내에서 종식시킨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49명이고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승객을 포함하면 전부 1,360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들 들어봤습니다. TBS 보도본부 백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서울과 대구 상황실을 연결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들을 확인을 쭉 해봤는데요. 지금 수도권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한동안 좀 주춤해지나 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두 분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달 29일 확진자 수가 900명 정도의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감소해서 1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00명 증가했다가 지금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되는 추세 맞고요. 그러나 이런 감소된 추세는 대구 지역과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진정세로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다만 대구와 신천지 이외에 전국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으로 인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의 부분은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러한 위험성이 이번 구로 콜센터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대구 경북과 신천지라는 그 범주를 넘어서서 네네. 이제는 정말 전국적 산발적으로 어떤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를 방지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최명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이때 감염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굉장히 한두 명 정도 소규모로 나오다가
또 그 소규모가 어떤 집단이 접촉하게 되면은 집단 감염에 대해서 또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종식되게 됩니다. 네. 다만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의 수가 줄어들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염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가 적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감소세에 있고요. 그러나 한 군데 집단 감염이 돼서 30-40명 감염자가 하루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그거를 갖다 확 늘어나면 어떡하나 공포를 휩싸일 이유도 없지만 반대로 5명, 6명 또 적게 감염이 된다 그래서 예. 이러다가 내일은 1명으로 떨어지겠지라고 또 너무 희망적인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뭐 발생을 했다가 잦아들었다가 하면서 점점 이렇게 네. 소강 상태로 가게 네.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발생한 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의 여파는 좀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우선 초점을 두고 역학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이 뚜렷한 감염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뚜렷한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을 좀 생소하셔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네. WHO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이 똑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5%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5%의 얼음은 수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5%는 결국 환자입니다. 환자 병원에 오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서 진단이 되는 것이고 네. 95%가 수면 속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를 찾아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감염원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수면 위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물을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959 콜센터 사태의 경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콜센터 상담사들을 보면 그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로 그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뭐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 또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었는데 왜 이 콜센터의 경우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전문가들과 의료단체에서 여러 차례 사실은 이야기를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신천지와 같은 사례가 결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그것도 장시간 같이 있는 그런 통해서 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근무 환경 또 혹은 거주 환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확대돼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여전히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 됐었고요. 다만 이 대구와 신천지가 워낙에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 네.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발견되고 대처하게 된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안타까운 지점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번 이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 이후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콜센터 상담사들 전체를 향한 이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라던가 또 확진자와 연관돼 있는 특정 집단을 향한 비난,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처음엔 초기에는 이제 콜센터 상담사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무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뭐 마스크를 안 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지만 네. 조금 뉴스가 나오고 나서 속이 밝혀진 후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분은 저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들 굉장히 그 힘든 환경에서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정하고 굉장히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신천지 교인과 관계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니까 다 단일한 집단인 것 같지만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일부인 분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편견과 불이익이 있을 거를 생각하면서도 본인들을 노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에는 본인들을 갖다 감춰서 공공이익에 피해를 준 분들만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렇겠죠. 오히려 자신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틀림없이 협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는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신천지 교인분들 중에서도 일부인 분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갖다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다가 보면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집단의 윤리에 넘어가게 되고요. 갈등을 하다가도 맞아 이렇게 우리를 갖다 비난하니까 내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 숨기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구로 콜센터 누적 확진자가 지금 1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더 걱정되는 것은 이 확진자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수도권 다른 지역들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진자와 출퇴근 동선이 평소에 겹쳤던 시민들이 또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대중교통 감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교수님?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위생, 손 씻기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시면 대중교통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2m라는 이 공간적 거리 범위 내에서 15분 이상 같이 있을 경우에 감염 위험이 높은 겁니다. 예. 대중교통은 결국 스쳐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부분은 결국 접촉 감염입니다. 환자로부터 비말이 손잡이나 여러 가지 물체에 묻은 거에 내가 다시 닿아서 이 부분이 접촉해서 생기는 접촉감이 가장 크고요. 예. 혹시라도 있을 이제 공기 전파, 즉 에어로졸로 인해서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하더라도 2m 15분 이상이라는 이제 기준이 나름대로 있고요. 네. 물론 뭐 2m가 아니고 좀 멀리 있어도 그리고 장시간 오래 있으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위험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위생, 손 씻기와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이 대중교통에서의 감염 위험은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짚어주시는 것들이 오히려 확진자 동선상의 장소들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 동선을 따라서 이미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곳보다 가장 깨끗한 곳일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불안감상으로는 언제든 다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교통 감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셔도 시민들은 완전히 안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금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대책부터 가장 강한 대책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대책은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현재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약한 대책이 됩니다. 그보다 조금 강한 대책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네. 예를 들어서 손을 자주 씻고 하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있게 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 레벨의 대책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꼭 지하철이나 그런 대중교통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콜센터라든가 PC방이라든가 스포츠 클럽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네. 유지는 하되 이거를 갖다 이러이러한 규정에 맞춰서 하고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은 어떤 행정 처분이 따른다라는 대책이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마지막 최강도의 대책은 이제 이용 금지라는 대책이 됩니다. 결국은 이 대책은 우리의 레벨에 이렇게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현재 우리의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가장 낮은 단계 위엔 협조와 어떤 계몽과 그런 다음에 현장에 가서 뭔가 이렇게 지도 관리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울의 감염자 수가 만약에 2만 명, 3만 명을 넘어서게 돼서 예. 우리가 500명이 한 명이나 1000명이 한 명을 갖다 확진자를 마주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가장 이용 금지 같은 가장 강력한 대책을 갖다 생각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수준이 되게 되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대책과 상관없이 이용 금지에 준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 지금 시점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예방에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한 단계다라고 두 분 모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그래도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예,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개인 위생, 즉 손 씻기하고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이 실질적인 감염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그 외 많은 시설물 관리 책임자분들은 선제적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람 손이 많은 곳, 즉 접촉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태로 우리 과학기술이나 방역기술이나 의학기술의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최선의 노력에서는 분명히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지나친 불안이나 이런 거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네. 이 점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선진국이나 어떤 경우에 비해서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구로 콜센터 외에도 전국의 콜센터들도 워낙 많고 또 그 밖에도 뭐 비슷한 감염에 취약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을까요? 저는 일단 현상 유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장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민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나 군대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예. 학교는 그냥 행정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가게 되고 따르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민간의 영역은 행정명령이 따르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 4단계 중에 가장 극단적인 폐쇄라는 조치를 내리게 되면은 예. 그 폐쇄라는 조처는 그 영업장에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콜센터 문제가 있어. 콜센터 폐쇄하면 되자고 생각하지만 그 콜센터가 폐쇄로 임해서 콜을 갖다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민간의 영역이고 결국은 우리가 뭔가 민간의 영역과 사업 분야를 갖다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그거는 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 지도 점검을 해서 네.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알려주게 되는 거고 예. 또 콜센터 측에서도 콜센터가 됐던 아니면은 PC방이 됐던 노래방이 됐던 환자가 발생하게 돼서 시설이 폐쇄가 되게 되면은 그분 자체도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는 이 정도 간격을 띄게 하고 서로 손님이 좀 싫어하더라도 손님이 기침을 하거나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은 네. 그때는 받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계도와 계몽과 행정명령을 갖다 합쳐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지금 그 콜센터나 이런 노래방 같은 경우에 전혀 그동안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갖고 있는 방역 예방 지침에 따라서 똑같이 사업장, 고용노동부 산하의 코로나 대응 사업장 대응 지침이 별도로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 안전보건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방역 조치가 하고 있었습니다. 뭐 선제적인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걸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역이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로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방역 조치, 즉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방역 조치가 좀 더 연동이 돼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시점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 대응에 관련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폐쇄라든지 직장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선제적 예방 조치보다는 사후적 대응 조치가 바람직하고요. 예. 그 부분은 이미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사건에서 많은 나라가 겪어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에 다시 한번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하루 2차례의 그 음성 확인 아니면 3주 경과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면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전체 확진 퇴원자 수 중에 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가능하게 되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늘리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결국은 이런 경우가 단 한 경우가 아니라 여러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 한 경우를 갖고 그렇게 엄격하게 시행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병실도 굉장히 모자르고 그리고 경증 환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제한되어 있었을 때 그 기간을 넓혔을 때 우리가 과연 그거를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나는 감염이 되지 않았고 현재 해당되는 사람은 감염이 됐기 때문에 나와 별개의 존재라고 느껴지지만 네. 그분들도 사실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주일 많지 결국 본인의 인권이 제한되는 거고 본인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그분들의 인권의 권리와 그분들의 인내의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더 자가격리를 하던 일주일 더 시선격리를 하자는 거는 그 당사자의 협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 당사자들은 전부 다 2주가 지나면 끝날 거야, 2주가 지면 끝날 거야, 2주가 되면 끝날 거야 라고 참아왔습니다. 그분한테 갑자기 일주일에 더 있으세요 하게 됐을 때 그중에서는 틀림없이 난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갖다 전부 다 종합했을 때 우리가 꼭 만약에 꼭 일주일이 더 늘리지 않더라도 예. 하루나 이틀은 더 보는 게 낫다든가 예. 아니면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게 낫다든가 아니면 검사도 한 가지 검사가 아니라 뭐 두세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게 낫다든가 하는 이제 타협책이 그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쪽의 의견만 가지고 섣부르게 퇴원 기준을 너무나 강화하기보다는 어떤 타협책을 찾아야 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만 연장을 한다던가 검사 개수를 좀 늘린다던가 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국내 중증 이상 환자가 1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중증 이상 환자들에 대한 의료 체계는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또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태까지는 상당히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 병상을 갖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 집단 감염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우리는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용 병상을 동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진짜 중증 환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예비 병상을 갖다 남겨놓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또 병상 너무 사후로 우리가 경증 환자 관리 시설을 갖다 확보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예. 이미 확보한 경증 환자 관리 시설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게끔 잘 유지하고 잘 시스템을 갖다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재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이 꼭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큰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이 고위험군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치사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예방적 목적에서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고령자에 한해서는 예방적으로 이 항바이러스 제제를 먼저 투여하면
혹시 나중에 확진자가 돼서 중증에 이르게 돼 사망에 이르는 그 확률과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치사율을 좀 줄이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감염학회, 바이러스 학회, 또 호흡기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를 냈고요. 이러한 부분은 조속히 좀 반영이 돼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사전 예방적으로 고령자에게 투여가 된다면 치사율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는데 자가격리 중에 스스로 완치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관리를 받지 않고도 치료가 자연적으로 됐다는 건데 여기서도 또 시사하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 점 뭐 다시 한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80%에서 정확하게 81%로 지금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감기 정도의 유사한 경미한 질환을 앓고 특별하게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또 다른 경우고요. 네. 그래서 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것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서 한해서고 또 그러한 설사 고령자고 중증질환을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달리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0.7%에서 0.8% 사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일반 독감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여서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팬데믹 선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과거 신종플루처럼 계절성 유행병이 될 거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실 경고를 해왔습니다. WHO에서도 팬데믹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 감염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 과거 68년도에 홍콩 독감,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번이 세 번째고요. 네. 이 팬데믹이 갖는 의미는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적절한 방역 조치를 최선을 다하더라도 감염 확산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을 때 이 팬데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방역 전략을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쫓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즉 대표적인 게 치사율을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수정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국제적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모두 노력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대외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인데 최명기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많은 양의 검사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국가 행정에 있어서 효율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지시가 내려지면 빨리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과거부터 신종플루 때부터 메르스까지 어떤 일종의 경험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프라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국가의 인프라도 있지만 민간의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네. 민간의 인프라는 의료와 관계된 병원도 있고 시약을 갖다 개발하게 되는 어떤 기업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전부 경쟁력으로 합쳐져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쪽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생방송으로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